어쨌든 주말 사이에 그리고 저희 금요일에 또 쉬었기 때문에 어떤 소식들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디지털 에셋 박상엽 편집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부터 얘기해 주십니까? 뭐 지금 국장도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디지털 자산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주말간에 64,000달러 선을 유지를 하면서 지금 계속 65,000달러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뭐 다른 뭐 미국 증시도 최근에 지지부진하고 국장도 안 좋고 한데 왜 디지털 자산 시장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강세적인 횡보를 나타내고 있을까라고 보면 일단 수급적인 측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항상 중요한데요. 이 주간 비트코인 현물 ETF 보니까 2주 연속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순유입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작은 수준의 순유입량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6월 달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특히 6월에 순유출량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네. 네,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다른 위험 자산으로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수차례 드렸었는데 이제 그 7월 달에 들어서는 이 6월 달의 유출량이 어느 정도 잦아드느냐 아니면 더 심해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7월 들어서는 다행히 순유출량이 그렇게 순유입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순유입량 유지를 하면서 2주 연속 유입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딥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정말 그 아주 짧은 양봉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빠져나간 것보다 나은 거니까. 그럼요. 네. 저희가 반찬 투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특히 네, 최근에 또 반도체 관련해서 또 많은 유동성이 굉장히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은 작지만 또 소중한 순유입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작고 5월 달에 소중한, 그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엄청 올라갈 때는 크립토에서 돈이 왕창 빠졌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또 반도체 약간 주춤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더 빠져나가지는 않고 오히려 약간 들어오게 되는 이런 그렇습니다. 또 효과. 또 5월 달에 빠져나간 만큼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게 회복이 됐으면 한 7만 달러는 됐을 텐데 네. 안 됐다는 것은 아직 수입 유입량이 좀 부족하긴 하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많은 수입 유입량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또 반대편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아크 인베스트에서도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분석을 하나 내놨습니다. 오, 네. 2분기 동안 비트코인 가격을 보니까 2분기 동안 14%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더라. 이 점만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안 좋은데 이 주요 데이터를 보니까 긍정적인 신호도 2분기에 나타났다. 가장 큰 데이터가 뭐냐? 라고 봤더니 장기 보유자 비트코인 보유량이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장기 보유자는 155일 이상 이 비트코인 보유한 사람들을 장기 보유자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장투하는 비트코인을 묻어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런 데이터가 좋아졌을 때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비록 2분기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질 여지가 있는 데이터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적으로 물려서 장기 보유자가 됐을지언정 어쨌든 이런 자료들을 보면 결국에는 올라가는 추세로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또 이미 수익률이 너무 낮다. 그리고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묻어두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낮아졌으니까 슬슬 사볼까? 사보고 이제 묻어둘까? 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군요.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장기 보유자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근데 요거 이제 그래프 자세히 보시면은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장기 보유자 물량은 사실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게 그렇죠. 장기 보유자지만 사실 파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각국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 정부를 제외한 뭐 예. 독일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꽤 오랜 기간 들고 있긴 했어요. 네. 그러다가 또 이제 팔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네. 근데 아크인베스트 입장에서는 뭐 지금 현물 비트코인 ETF도 좀 운용 중이고 하다 보니까 그쵸. 아무래도 좀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느낌도 있긴 한데 네. 예, 장기 보유자 흡수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오래된 예, 그 좋은 근거 중에 하나긴 합니다. 크립토 업계에서는. 네. 네.
근데 이런 수급적인 측면이 좋기는 한데 사실 뉴스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상황이 그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주말 동안 최근에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비트코인이 64,000달러 이상 지켜주고 있다. 네. 이런 면에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뒷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 좋은 뉴스들이 뭐냐라고 보면은 일단 클래리티 법안 계속 이제 7월 후순부터 8월 초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 주말 동안에도 이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지는 않았다. 이 점을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목요일 현지 시간으로 저번 주 목요일에 이 공화당 인사들하고 트럼프 대통령 클래리티 법안 주제로 회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회동을 하고 나서 이 회동 뒤에 이 수정안을 클래리티 법안 수정안을 공개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네. 공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고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주요 관계자들 입장에 따르면 일단 민주당하고 의견이 합치가 안 되고 있다. 예, 초당적으로 이 합의안이 나와야지 이 네. 수정안을 공개하는 게 리스크가 덜한데 지금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민주당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 지지부진한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저희 또 하원 청문회가 있었죠. 클래리티 네. 법안 주제로 네. 7월 17일에 하원 청문회가 있었는데 청문회 분위기가 어땠냐라고 보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 근데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 민주당 의원들이 아예 참석을 안 했다. 이 청문회에. 아, 아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을 해야지 주요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을 텐데 주요 쟁점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다. 이 주요 쟁점이란 우리 계속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 뭐 윤리 조항 예. 얘기라든가 아니면 디파이 개발자들의 뭐 이런 규제 완화를 하는 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쟁점들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고 뭐 SEC하고 CFTC가 어떻게 뭐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관할권을 나눈다든지 이런 뭐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에 대한 피상적인 얘기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뭐 좋은 뉴스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여기서 청문회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 또 미래가 갈린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별 뭐 논의가 되지 않아서 그죠? 뭐 이제- 반대 논의가 나와야 이게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데 명확하게. 근데 이제 이게 반대 논의라고 봐야겠죠. 반대를 하니까 안 보죠. 아 그래도 뭔가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오지도 않지. 예, 그래서 이제 신기한 상황. 두 개의 포인트가 있었는데 둘 다 네. 물 건너갔다. 이렇게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공화당에서는 민주당 탓을 하긴 했는데 네. 지금 하원에서도 사실은 이게 이제 협의를 앞두고 있으면 민주당에서 네. 들고 나올 카드는 뭐 뻔하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 뭐 윤리조항 윤리조항 얘기하고. 얘기를 아마 할 텐데 그 얘기 네. 전혀 안 했다라는 거는 공화당 의원들도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그 수준이 그 민주당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도저히 나는 맞춰줄 수가 없다. 약간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공화당에서도 뭔가 그래도 진전이 됐으면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부로 이렇게 받을 것 같다. 그러면 또 신나가지고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 의원들이 또 SNS에다 올렸을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근데 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지금 합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폴리마켓에서도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주말 사이에는 35%까지 올해 안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이거 두고 통과 확률 35%까지 떨어져서 거의 역대 최저치를 나타내기도 했고 지금 뭐 39% 수준 소폭 올라가긴 했는데 네. 확실히 시장의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기대치가 내려가고 있다. 이런 뉴스들 때문에 이런 점 같이 말씀드리고요. 근데 또 반대쪽에서 또 지금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거는 왜 이렇게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까지 디지털 자산 가격을 좌우했던 주요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안 좋은데도 왜 비트코인 64,000달러 지지하고 있느냐라고 네. 했을 때는 또 반대쪽에서는 지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있는데 민주당하고 협의가 완전히 완료되기 전까지는 우리 합의안 공개 안 할 거고 주요 내부 사항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할 거다. 되게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근거로 또 반대쪽에서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거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는 거군요. 네, 지금 물밑 협상에 뭔가
이뤄지고 있는데 얘기가 안 나오는 것 뿐이다. 네. 이렇게 또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8월 초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다음 뉴스들을 좀 기다려야지 또 이제 클래리티 법안 상황도 굉장히 변수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점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지난주에 주요 포인트였기 때문에 뭐 아쉽긴 하지만 그 내용을 좀 전달을 드렸고요. ETF 같은 경우는 소폭 유입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작년에 상승을 주도했던 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 시장에 네. 그거하고 DAT 기업들의 이 매수세였는데 DAT 기업 쪽에서는 역시 이제 스트래티지가 지금 계속 말썽을 부리고 있잖아요. 요거는 네.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 오늘 밤에 또 나오죠. 얼마나 또 비트코인을 팔았는지 샀는지 네. 뭐 그렇게 나오는데 어제 또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의장이 이 오렌지 도트 그 이제 비트코인 매수하면 점 찍히는 아, 그 또 올렸어요? 그래프를 또 올리면서 네. 다음은 무슨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라는 코멘트를 남기면서 사람 약 네. 올리나요? 조롱인데요, 거의. 네, 우리 네. 이제 투자자들 보고 한번 맞춰보라는 거죠. 네. 네, 뭐 내가 샀을지 뭐 팔았을지 뭐 그런 거 나타나는 건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트래티지가 뭐 비트코인 사는지 팠는지 좀 알려면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 스트래티지 보통주 MSTR이랑 그리고 연구선주 STRC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봐야 될 텐데 지난 7거래일 전 대비 STRC가 마이너스 1% 하락을 했고요. 네. MSTR은 플러스 1%뭐 거의 횡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좋은 뉴스냐 횡보한 게 좋은 뉴스냐라고 봤을 때 기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결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TRC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비트코인 이렇게 스트레치가 팔았으면은 적어도 $90 이상은 됐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시장 기대였는데 아직까지 몇 주 동안 $90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회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만약에 샀더라도 그렇게 크게 샀을 확률은 낮다라고 보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라 좀 네. 걱정이 되긴 하네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렇게까지 많이 팔지는 못했을 것 같다 했는데 또 왕창 팔았었던 팔았었죠. 전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샀겠지 해도 또 많이 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건 모르는 일 아닙니까? 지금 일단은 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오늘 샀다고 발표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신감정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3주 동안 한 일이 하나도 이게 같은 결이 안 되게 돼요. 오늘 요번에 사버리면. 네, 왜냐하면 STRC는 떨어졌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이걸 살리는 게 1순위 과제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더 팔아서 지금 준비금을 더 늘려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그게 사실은 맞죠. 저 배당금 충분하다. 네, 너무 정말 많다.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해야 이렇게 되는 해서 건데. 이걸 늘려야 되는데 예. 산다라는 거는 좀 상상하기가 쉽지 않고 일단 저는 이걸 산불에 좀 비유하고 싶어요. 산불이 뭐죠? 산불. 아, 산불. 산불이 한번 나면 이게 네. 그냥 확산 속도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냥 그렇죠. 잔잔바리로 계속 타는 경우가 있고 이제 산불을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STRC는 산불을 잡아야 되는 입장인데 잡히지는 않는데 또 이 확산 속도가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이다. 아, 그래서 이게 네. 장기적으로는 계속 행보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편집장이 주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는 게 네. 결국에 나무가 다 탈 수 있어요, 산이. 그렇죠. 이게 그냥 떨어지지 않고 지속되기만 해도 사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빨리 올려야 된다라는 문제 의식을 맞습니다. 좀 스트래티지가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네. 네. 미국이랑 이란은 또 난리가 났네요. 네, 그 다음 또 우리 미국 이란 이슈를 안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게 미국 이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체 위험자산 시장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또 미국 이란 긴장이 재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12일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이제 선언한 후에 이렇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8일 연속으로 이란 공습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MOU 파기된 이후에 이 미군 3명이 지금 사망했다 라는 또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도 굉장히 지금 감정이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점 같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또 봉쇄가 되고 이 원유 수출 수입길이 막히다 보면은 또 유가가 또 폭등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실제로 최근에 이 유가 상승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WTI 유가 같은 경우에는
80달러를 상회한 상태인데요. 이게 한 달 만에 아. 80달러 상회한 상태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지금 90달러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이렇게 상승할수록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은 디지털 자산을 비롯한 위험 자산 시장도 가격이 하락을 할 수가 있다. 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네.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계속 반영이 되면서 이 디지털 자산 시장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시장이 이 변수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디지털 자산 시장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다시 80달러대로 가다니. 예. 저게 지금 차트 보시면 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그러네요. 6월 중순 정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었는데 요게 7월 초 한 실제로 공습이 재개된 거는 7월 7일 요 뒤니까 그때쯤부터는 다시 반등을 시작했는데 거의 네. 기울기가 이렇게 대칭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올해 지금 7월 말까지 이게 90달러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냥 완벽한 되돌림이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7월 CPI, PPI 어떻게 나올 거냐. 와, 네. 또 그 영향이 크겠네요. 크게 크겠죠. 6월 달에는 상당히 우리 좋았잖아요. 맞아요. 낮게 나와서 좋았는데 7월 달에는 물가가 다시 이제 상승 압력을 또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렇군요. 부분을 네. 저희가 감안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왜 여태까지 64,000달러 상회하고 있냐라고 네.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떠날 사람들은 올해 1, 2분기에 다 떠났다.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다. 하방 유동성이 낮아진 상태. 두 번째는 최근 몇 주 동안 경향을 보면요. 이 주말 동안에는 비트코인이 거의 횡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네. 뭐냐? 이 미국 증시 같은 전통 자산, 위험 자산 시장의 개장 시간에 맞춰서 비트코인의 변동성도 커진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뭐 악재들이 얼마나 반영이 됐냐 안 됐냐는 오늘 밤쯤에 또 판가름이 날 수가 있다. 네, 또 뒤늦게 이런 악재들이 미국 증시 개장에 맞춰서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도 이제 또 그때 넘어서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폭이 크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또 그렇게 볼 수 돈이 있을 좀 것 같습니다.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이게 좋았던 소식도 하나 있는데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또 그 와중에 또 전통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 쪽으로 적극적으로 사업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빠질 수 없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미국 굉장히 전통 대형 금융기관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네. 디지털 자산하고 AI 관련한 전략 담당자를 뽑았는데 특히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소날리 타이슨이 2018년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재임을 하면서 계속해서 뭐 채권 관리 하시던 분이었고 시장 구조 관련해서 전략을 짜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 디지털 자산 플랫폼 책임자로 이번에 임명이 되면서 눈여겨볼 점은 뭐냐라고 봤을 때 뭐 스테이블 코인 토크나 예금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디지털 자산 플랫폼 책임자가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가 되는 건 뭐냐? 채권, 외화, 원자재 부문, 전자거래 및 전략적 투자도 함께 리드를 한다. 라고 해서 여기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을 알 수가 있는 거는 이 전통 디지털 자산 섹터뿐만 아니라 이 토크나 관련해서 전통 예. 금융자산까지 지금 융합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전략은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뿐만 아니다. 최근에 뭐 뱅가드, 모건 스턴리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AI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포섭을 하려고 하면서 이거를 전통 금융자산하고 어떻게 연동을 시키느냐 이걸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또 시장에 부각이 되면은 펀더멘탈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플러스 요인이 또 생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뭐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보수 색채가 좀 짙은 느낌의 월가 기업인데 그렇죠. 네, 어쨌든 여기서도 지금 가상자산 관련 새 리더를 선임해서 뭐 사람 넣으면 사실은 이제 사업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저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최근에 월스트리트에서 자주 나오는 트렌드이기도 하죠. 네, 특히 뭐 토크나 관련해서 전통 자산까지 같이 포섭을 한다라는 건 이제 전통 금융기관들의 일반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AI는 빠지진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AI와 가상자산이 같이 이렇게 되는 걸로.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 요건 약간 좀 마이너하지만 저희가 또 이제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할 수 없는 내용인데 BIP 110이라고 하는
표준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재정에 지금 실패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굉장히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인데요. BIP110이 뭐냐라고 보면은 이 네. 비금융 데이터가 있거든요. 블록체인 데이터를 보면요, 비트코인에 보면은 그래서 뭐 이제 이미지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뭐 그런 업데이트를 몇 년 전에 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네. 근데 이게 전통 비트코이너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이미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이미지 넣고 그래서 비트코인 기반의 뭐 NFT 같은 거 발행하고 이런 게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예. 비트코인 백서를 보면은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금융 화폐거든요. 근데 이게 화폐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다른 역할을 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반발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BIP110이다라고 해서 비금융 데이터 기록 방식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합의 규칙 제한을 이제 BIP11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관련해서 뭐 마이클 셀러 같은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인 이런 대형 DAT 기업들이나 채굴자들이나 개발자들이나 이런 각 네. 주체들이 굉장히 이 BIP110을 두고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특히 세일러 의장 같은 경우는 어제 BIP110을 반대하는 110가지 이유라고 해서 110가지 이유를 페이퍼로 아예 올려버렸어요. 110가지 X에. 이유요? 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또 예. BIP110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음. 네. 그래서 또 이게 철학적인 논쟁이기도 한데 또 이렇게 세일러 의장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 왜냐하면 BIP110 중에 채굴자들의 어떤 의결권 거부 신호를 95% 이상이 돼야지 거부 신호를 할 수 있는 게 기존 지금 네트워크 합의 구조인데 네. 이 네. BIP110이 통과되면은 채굴자들이 55% 이상만 이 합의안에 반대 신호를 내보내도 합의안이 지연될 수 있게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일러 의장 같은 DAT 기업들의 수장들이 이 채굴자들의 힘이 강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런 BIP110에 반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의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 이제 왜 이걸 소개를 드렸냐면 사실 이게 이제 우리 비트코인 쪽에서도 양자 컴퓨터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도 굉장히 생각보다 진통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합의한다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그렇죠. 그런 좋은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박사희 편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